두 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정치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진행될지 변화무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죠. 이재명 후보의 이제 대법원 파기환송 결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안타깝지만 사퇴를 하셨습니다. 정말 한덕수 총리를 저는 끝까지 믿었는데 한덕수 총리께서 사퇴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부터는 한덕수 총리를 제가 예우해드리고 그랬었다마는 이제 비판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판에 대한 수위는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일단 저 출마 선언문 하시는 거 보고 내일부터는 좀 더 출마 선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좀 보고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일은 토요일이라 이제 방송이 없군요. 네, 그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그렇습니다.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종 후보자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중에 두 분이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와 그리고 김문수 후보 두 분이 계시고,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 오기 전에 전당대회 이제 계획표를 좀 보고 왔어요. 어떤 식으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쭉 보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 후보자 수락 연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떤 후보로 지명되고 그리고 그 후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출마 선언문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이제 후보자 지위를 수락을 하면서 그 지명한 이유를 좀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는 어떤 비전과 철학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도 역시 후보자 수락 연설은 취임 연설문 못지않게 상당히 또 의미 있고 또는 역사에 남을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정치인의 거짓말 기준 바꾼 대법 피고인 아닌 유권자 관점입니다. 자, 정치인의 거짓말을 대법원에서는 2심 법원과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당시에 2심 법원에서 제가 논평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법원의 판단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준 것이다. 그렇게 제가 논평을 좀 했었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피고인의 이익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은 유죄였어요. 1심은 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피고인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참 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도 너무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대법원이 1심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1심에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허위 사실 공표는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표현이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마다 들쭉날쭉하던 처벌 기준이
이번 기회에 정리된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이제 판결문이 총 87페이지에 달합니다. 매우 이제 방대한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이 다수 의견, 그러니까 유죄로 파기환송한다. 그러니까 그냥 파기환송이 아니라 그냥 유죄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의 뭐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뭐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는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심 재판에서는 무죄였던 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돌아선 것, 그 내용들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 김문기 씨하고 사진 찍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것이 조작이다.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는 그게 조작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었습니까? 사진을 확대해서 올리고 나 조작했네? 뭐 그런 챌린지가 좀 유행을 했었죠. 풍자였죠, 풍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2심의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국토부가 하라고 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한 거고, 그리고 협박까지 받았다라는 건데, 2심 재판부에서는 이것도 그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심 재판부는 이제 무죄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이게 유죄다라는 말로 다시 한번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사필규정이다. 네, 사필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죄 받은 이재명, 당선돼도 재판 계속 여부 놓고 혼란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당선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는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아니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를 받았으면은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 보통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 첫 번째는 국민 앞에 떳떳이 못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본인이 20년 동안 민주당원이었다고 그때 후보수랑 연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집 같은, 자기의 가족 같은 그 민주당에 폐를 끼치는 행위잖아요. 이거 민폐 아닙니까? 만약에 덜컥 그럴 리 없겠지만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네?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선 무효형인데. 우리가 일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 시도지사도 마찬가지예요. 당선이 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잖아요. 그러면 선거 받은 날 그날로 끝. 그날로 바로 그냥 재보궐선거 치르는 겁니다. 아니 재보궐선거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당선 무효형이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쳐서 대학을 가는데, 자, 대학 입학 자격이 뭡니까? 대학 입학 자격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을 이수한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학에 이제 수능 시험도 보고 그 입시 원서를 냈어요. 입시 원서를 내서 만약에 이제 운 좋게 합격을 했다.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알고 보니까 이 고등학교 졸업장이 위조였네. 고등학교 학력을 이수하지 않았네. 그러면 조건 자체에 맞지 않으니까 바로 그러면은 입학이 취소하다는 겁니다. 학교를 나가야 돼요.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이게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당선 무효용을 받고 대통령이 계속 버티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왜 정말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걸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헌법 84조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헌법 84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그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헌법 84조는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제 불소추 특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추가 결국은 어디까지냐? 소추가 뭐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대통령의 취임한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대통령의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거는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선 무효가 아니다. 궤변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대학 입시를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허위예요. 그래서 입학 취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정유라 씨도 그런 거 아니었나요? 정유라 씨, 조민 씨 사례도? 조민 씨는 그게 아니구나. 네. 조민 씨는 그냥 대학이 취소가 된 거죠. 네,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선 무효용이 나와도 대통령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서라도.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완전 무법 천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이거 뽑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습니다. 우리 동료 시민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어떤 의견이신가 좀 볼까요? 네. 자, 우리 시민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리안님, 이재명은 그래서 안 됩니다. 끔찍한 민주당. 근데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러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지 그것도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자, 오늘은 전화 ARS로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어제는 이제 문자로 하는 그 디지털 투표는 모바일 투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오늘 ARS 전화 투표가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 하안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일반 시민 유권자 여러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바일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전화 투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일보의 사설이에요.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 라고 된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까지는 그냥 리스크였잖아요. 이제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결정을 냈는데 이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거 계속 가는 게 맞나요? 저는 정말 민주당의 어떤 상식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차라리 김동연이나 김경수 다른 후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되려면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죠. 우리가 참 이런 말을 드리면 뭐하지만 그래도 대통령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장삼이사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라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야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대한민국의 어떤 평균 국민이 있잖아요.
그럼 적어도 대한민국의 평균 국민과 똑같거나 아니면 그 평균 국민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한 개라도 뭐 나은 점이 있어야 이 국민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자 저를 믿고 저를 따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죄송하게도 평균이 뭐예요? 진짜 정말 국민으로 놓고 보면 참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과 사범에 12개의 범죄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일반 국민 중에 정과 사범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이렇게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는 건지.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 두 분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동연 후보 경제부총리 하면서 얼마나 그 올바른 소리도 잘 하고 또 똑똑한 목소리도 내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후보 노무현 문재인의 적자 아닙니까?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이겁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잖아요. 그죠? 아니 김경수 후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김경수 후보 뭐 저 경남지사 시절에 도지사 할 때 도지사 사무실 가서 뭐 차도 한잔 마시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근데 김경수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한 2021년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2021년인 것 같네요. 제가 쓴 책 중에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 정부와 이 86세대 정치인들이 정의라는 위선적인 정의 그러니까 말로는 정의라고 하면서 뒤로는 그냥 호박씨 닦아가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정치인들이 자기는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건 진보가 아니고 편견이다. 진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들은 진보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진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리버럴리즘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86세대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했던 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 지지자들의 반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지자들이 반대했지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결정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한미 FTA와 이라크 파병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정한 일이에요. 한미 FTA가. 그 당시 진보층,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그 당시 민주당은 다 대부분 반대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마 한 10%대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때 20%인가? 10%대인가 떨어졌을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죠? 내가 욕 얻어먹을 걸 알면서도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한 것. 제가 그 부분만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를 보고 배운 사람이 김경수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도지사도 당선됐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났던 김경수 지사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나눌 때는. 그래서 제가 그 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 이렇게 책을 이제 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노무현 정신에 따라 보면은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거다. 그랬더니 김경수 지사의 워딩이 제가 기억납니다. 허허 웃으면서 아유 재밌는 관점이군요. 뭐 그 재밌다라는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그 레거시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김경수 후보라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대법원 유죄 결정 난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노무현 정신이에요. 그게 향후 김경수 후보의 향후 정치를 위해서도 나을 겁니다.
여기서 숨죽이고 있는다? 여기서 친명과 개딸들 때문에 내 소신을 꺾고 숨죽인다? 그건 노무현 정신이 아니죠. 김경수 후보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일극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자격 없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선거에 나오는 모습, 민주당에서 치열하게 투쟁을 해주십시오. 그게 노무현 정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김경수 후보, 제 말을 꼭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김경수 후보의 향후 정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김동연 후보는 근데 제가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네. 김동연 후보한테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 사설은 잠깐 이제 시청자 의견 좀 들어볼게요. 카네이션님, 노무현 정신 얘기 좀 그만. 네. 자, 뭐 노무현 얘기 듣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하는 거 미니님도 싫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만 얘기할 텐데 우리가 잘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게 더 많으니까 잘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폐허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한동훈 후보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진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무조건 미워가 아니라 그게 한동훈 후보가 생각하는 미래의 대한민국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조선일보인데요. 참 이거 민주당 이건 또 너무합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마침 그 대법원의 유죄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하니까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리고 한 달만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한 달만 기다려라. 이 민주당의 태세는 법치주의를 어기는 거죠. 반헌법적인 것이고 반법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더불어민주당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줄탄핵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 상황이. 최상목 부총리마저 사퇴를 했습니다. 이 코미디 아닙니까? 어제 총리가 사퇴를 했는데 어제 자정까지는 그래도 총리로서의 권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사퇴를 발표하면 바로 사퇴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를 한 거를 이미 사퇴를 먼저 결정한 한덕수 전 총리가 그거를 사퇴를 제거하고, 그죠? 그리고 본인의 사퇴 역시 셀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조 부총리한테 대행의 대행 자리를 넘겨준 겁니다. 이거 자체도 코미디인데, 그럼 그거를 만든 정치 세력이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에요. 그죠? 민주당은 뭡니까? 지금 줄 탄핵을 하더니 결국은 베스킨라빈스 서리언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는 못합니다. 민주당의 폭거와 압제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로 사표를 던진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어느 정도 결기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사퇴는 어떤 본인의 대권 출마를 위한 거였지만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상당히 갈등과 혼란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어제 이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교체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국민선거인단 경선으로 민주당 후보에 선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리 국민선거인단에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 국민이 놓고 보기에는 뭐예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대통령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나오겠다는 겁니까? 이거 나중에 대통령 당선돼도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말이죠. 결국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대선판이 정말 제가 그 뭐 속어를 한마디 쓴다면 아사리 판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외국에서 외신들이 보면은 아유 정말 이게 참 제가 속어 한 번만 더 쓰면 쪽팔린 일입니다 이게. 네? 지금 거대 정당이죠. 이제는 여야가 없으니까 거대 정당 제1당의 대선 후보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가지고 이제 대선 출마 자격까지 없어지는 사람이고, 심지어 전과 사범의 5개 재판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89.77%의 득표율로 후보가 되고, 그리고 탄핵을 당한 정부의 총리는 심판을 벌였더니 자기가 직접 경기장에 뛰겠다고 선수복 갈아입고 나올 채비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외신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이거를. 참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정말 뛰어난 역량과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의 이제 많은 그 장점들, 자격 요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동훈 후보밖에 없어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거 어떻게 됐길래 정상인 사람이 한동훈 후보 한 명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민이라면 한동훈 후보 말고는 찍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물론 이런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싫어하겠죠. 싫어할 것이고, 그리고 참 저도 이렇게 여론을 듣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제 40대 한 중후반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또래, 제 친구들이나 제 비슷한 연배의 어떤 모임 같은 데 나가 보면 이상하게 이 40대, 50대는 민주당과 이재명을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한 10명 중에 한 7, 8명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저는 그 또래 모임에 나가면 좀 소수자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쫙 이렇게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는 뭐 구태, 기득권, 수구 딱 그런 이미지예요. 근데 그 비판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하는 것들 하는 거 보세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분의 지도부가 경선이 끝나기도 전부터 뭐 저 빅텐트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민주당 출신 정대철 헌정회장한테 뭐 한덕수 뭐 단일화 뭐 어쩌고저쩌고 도와달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도부가 그러고 다니는데 이거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진짜.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그 주류라고 하는 그 친윤 의원들, 다수 의원들이죠. 그 의원들 뭐 했어요? 사의 재보궐 선거 때, 네?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분들 뭐 하고 다녔어요? 그 거대시장 선거 가가지고 이번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잖아요. 그죠? 파면됐습니다. 물론 거제시장 선거는 파면 전이었지만은 그렇게 될 걸 몰랐다고요? 김기현, 나경원 두 의원분들 둘 다 판사 출신이거든요. 아니 판사 출신들이 그렇게 법적인 판단이 안 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될지를 몰랐다고요 정말? 그럼 김기현, 나경원 두 의원은
판사 시절에 도대체 무슨 판결을 어떻게 내는 겁니까? 그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 판결이 날 걸 예상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라,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게 하겠다.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국민의힘을 욕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제 동료, 제 또래 친구들을 제가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해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의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국민의힘 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도 해오는 일들을 보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일들만 많이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은 내려놓고 정말 그 사막 속에서 나홀로 꼽힌 한 송이 꽃마냥 한동훈 후보를 내겨야 됩니다. 그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황무지라는 시를 얘기했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그 황무지에서도 한 송이 새싹을 틔워서 꽃을 피운 우리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국민의힘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를 보고 뽑아라.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말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한동훈과 범법자의 싸움입니다. 한동훈과 위법자의 싸움입니다. 한동훈과 MDMK의 싸움입니다. 그 이야기를 널리 전파해 주셔야 돼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비판적인 의식 그거 짧은 시간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하는 것을 보세요. 그죠? 하지만 우린 한동훈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도 바꿀 수 있어요. 민주당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줄기 솟아난 희망, 사막 속에서 피어난 꽃, 한동훈 후보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전파를 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사설도 한덕수 총리의 어제 이제 사퇴 회견과 그리고 민주당의 최 부총리에 대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뭐 탄핵 투표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의 또 사퇴. 그래서 결국은 이주호 부총리가 대행을 하게 되는 참 이것도 코미디 같은 일이죠. 네, 사회부총리가 이게 대행까지 오게 될 거다라는 사실은 정말 역사적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돼요.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책임자가 있어요. 책임자가 누구냐? 한덕수 총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대국민 담화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결정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확정이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공지 받은 걸로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이 5.18이에요. 제일 먼저 광주를 갑니다. 5.18로 갑니다. 한덕수 총리가 진보의 대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건지 보수의 대권 후보로 나서겠다는 건지 헷갈립니다. 자, 뭐 당연히 이제 5.18 정신도 계승해야 되고 5.18 뭐 가서 참배하고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보수 대통령이라면 보수 진영의 후보라면. 근데 한덕수 총리의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이 광주 5.18이다 하면 어제 제가 받은 공지된 일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확정된 건 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정말로 진짜로 5.18 광주를 제일 먼저 찾는다면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께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과 우리 또 그 유명한 박수영 의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오. 박수영 의원님, 한덕수 전 총리가 첫 일정으로 5.18 광주를 찾는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54명의 명단을 꼭 공개하십시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의 단일화를 꿈꾸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많죠. 박수영 의원님을 포함해서 54명, 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이나 됩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복, 한덕수 전 총리가 꿈꾸는 나라, 한덕수 전 총리가 생각하는 보수, 뭡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단일화도 하고, 이낙연 전 총리가 국민의힘 당명도 바꾸라고 이래저래 내정 간섭도 하고, 그런 거 다 용인해주고 듣고 있고, 그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님의 가장 큰 공약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공약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친윤 국회의원들이 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게 결국은 목표라는데,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광주 5.18로 첫 일정을 갑니다. 광주 5.18을 가는 게 잘못이란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그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맞아요. 맞는데 왜 하필이면 첫 번째 일정이 그거냐는 거죠.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는 거예요. 광주의 아들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건가요? 호남 대망론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그 일정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지지자분들께도 좀 알려주십시오.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 54명의 명단 공개해 주세요. 54명의 명단 공개하면서 광주 5.18로 가는 게 첫 일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탈당하고 민주당 갈 거 아니라면 말이죠. 자,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자,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 아직 안 했잖아요. 뭐 이따가 저 출마 선언 한다고 약속을 잡아놨긴 했는데 그 출마 선언이 아니라 저 불출마하겠다. 백의종군하고 그냥 집에 가서 쉬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국일보 사설에서 뭐라고 썼는지만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제가 한덕수 전 총리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일보 사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네. 한국일보 사설 뭐라 썼냐?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전례 없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치 금도를 넘어선 처신이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에 반대하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여론조사도 있었다.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3,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동시 접속해서 보고 계신데요. 지금 한국일보 사설에 나오는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의 70%는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반대합니다. 근데 왜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70%가 반대하면 그건 대선 뭐 투표해봐야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1%가 찬성했거든요. 21%만 찬성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근데 왜 나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경력 쌓기, 스펙 쌓기인가요? 나 대선 후보였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아직 출마를 안 했으니까 제가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를 직접 하기 전까지는 비판을 삼가겠습니다. 그냥 한국일보 사설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명분이 국민의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맞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어제 국민일보였던가요? 거기 단독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윤석열에 대한 재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대선에 나오는 거면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재신임 투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강하게 바짓가랑이 붙잡고 뭐 말리거나 했던 거 본 적 있어요?
뭐 비상계엄 때는 뭐 아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실시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각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에 대한 재신임 투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재신임 투표 해봐야 당연히 이미 탄핵된 마당에 그건 누가 그거를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나중에 이재명하고 단둘이 붙어봐야 어차피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따가 출마 선언하는 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출마를 진짜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동해서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건지 상식과 합리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